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호흡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은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호기성 대사, 즉 유기호흡에 의존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유기호흡에 필요한 그 산소 이런 부분들을 얻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의 어떤 노폐물로 생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목표는 호흡의 일반적인 원리와 호흡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그리고 기체기관, 그 다음에 호흡 조절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은 환경에서 각 조직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과정으로 번역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호흡은 respiration과 breathing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래쪽 이 호흡을 숨쉬기로 보통은 번역을 합니다. 숨쉬기. 자, 먼저 그냥 이 호흡 위에 respiration 얘기하면은 각 조직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과정 자체를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내호흡과 외호흡으로 이 호흡을 구분합니다. 내호흡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포 생물학 같은 데서 배웠던 ATP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들을 우리가 내호흡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이번 챕터의 주제는 외호흡이 되겠죠. 호흡계에서 일어나는 호흡이 되겠습니다. 자, 내호흡과 외호흡은 기본적으로 확산에 의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확산이죠. 이 확산의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산의 원리를 설명하는 피게 법칙이 있는데요. 이 피게 법칙을 나타낸 공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 확산율은 둘 사이의 압력차에 비례합니다. 확산되는 두 곳의 압력차. 그 다음에 둘 사이에 확산이 일어나는 표면적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확산이 일어나는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거리가 짧을수록, 그 다음에 압력 차이가 클수록, 그 다음에 확산이라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더 확산이 잘 일어나서 이런 호흡에 관련된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압력은 델타 P는 절대적인 압력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파시얼 프레셔라고 불리는 분압으로서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질소가 한 70%, 산소가 20%, 기타 것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 혼합물이 되겠죠. 이런 혼합물에서는 각자가 차지하는 어떤 그 압력들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체 혼합물에서 특정한 기체가 독립적으로 가하는 압력들 우리가 분압이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델타 P 이 압력을 얘기할 때는 분압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대다수의 경우 사실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산소를 확산만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조류라든지 포유류처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 즉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확산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환기라든지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 수송을 이용하게 됩니다. 환기는 우리의 호흡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환기와 연결된 것이 바로 이 아래의 호흡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숨쉬기라고 얘기했는데요. 호흡 표면이라고 하는 곳은 외부와 우리 그 혈액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표면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폐포 정도가 이 호흡 표면에 되겠죠. 이 호흡 표면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이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쉬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통해서 바깥쪽에 있는 신선한 공기들이 여러분 폐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으로 직접적으로 수송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환기라고 하고, 환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 확산이 아니라 집단으로 공기를 밀어 넣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호흡은 조수호흡과 완전 유속호흡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조수는 여러분 밀물이 들고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로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호흡은 조수호흡에 해당되고요. 완전 유속호흡은 들어가는 구멍과 나가는 구멍이 따로 있어서
들어가는 구멍으로 그 공기가 들어가서 나가는 구멍으로 나가는. 그래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 우리가 완전 유속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그 분압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1기압 정도 되는 대기압이 있어요. 대기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체의 혼합물이 되겠죠. 자, 760mmHg가 바로 이제 1기압 정도 되는 그 기압인데요. 그 가운데 질소가 79%, 약 8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760에 얘가 차지하는 그 조성의 그 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약 한 600mmHg가 바로 질소가 우리 그 대기에서 차지하는 분압이 되겠고요. 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21% 정도면은 산소는 약 160mmH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산소의 분압이니까 산소의 분압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다양한 호흡기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호흡기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집신벌레는 자기의 체표를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크기도 작고요. 체표 면적이 자기 부피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편이라 확산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표면을 통해서 하는 이런 동물도 있고요. 여기 겉으로 드러나는 아가미가 있는 동물도 있고요. 자, 이런 목도리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폐를 통해서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곤충들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호흡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호흡기가 진화한 이유는 동물의 크기라든지 산소를 얼마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산소의 유용성이라든지 물질 대사의 요구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호흡기들이 진화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여러 서식지에서 산소의 농도를 지금 보여준 표가 아래에 있습니다. 해수면의 공기가 가장 많은, 즉 공기 중에 산소는 굉장히 그 많은 그 높은 밀도로 이제 산소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그 육상 생물이라든지 밖에서 공기에 호흡을 하는 이런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물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산소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아까 그 집단 수송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환기와 순환, 그 집단 수송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외호흡이라고 하는 과정들은 네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기, 외부에서 직접 우리 그 호흡 표면으로 공기를 밀어넣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흡이 일어나겠습니다. 호흡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 확산, 여기. 그 다음에 순환, 여기서 들어온 혈액으로 들어온 이 산소를 각 조직으로 전달하는 내부의 집단 수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포와 조직 사이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과정.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환기는 지금 물이 끝이 막혀 있죠.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구멍과 나가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같은 경우, 또 이런 폐를 가진 경우에는 어떤 호흡? 바로 조수호흡이 되겠습니다. 자, 수생호흡 생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와 물의 특성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는 물보다 점도가 굉장히 낮죠. 물은 공기보다 점성이 높습니다. 점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기를 휘젓는 것과 물을 휘젓는 것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당연히 물을 휘젓는 게 더 힘듭니다. 점성이 약 850배 높기 때문에 자, 매질이 호흡 표면 위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휘저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그런 점에서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산소는 비교적 물의 불용성입니다. 왜냐하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비극성, 무극성이죠. 하지만 물 같은 경우는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잘 안 녹아요. 이산화탄소는 잘 녹는 편입니다. 비교적. 산소가 잘 많이 맞는 농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또 물속에 사는 생물들의 불편한 점이 되겠죠. 자, 물속에서 산소의 확산율은 공기에 비해서 1만 배 느리다. 확산 자체가 일단 뭐 여러 분자로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산소가 확산하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리한 점이 되겠고요.
또 염도라든지 온도에 의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염도가 증가하거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런 점도 좀 불편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산소 함량은 곳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산소 물들이 뭐 일단 바닷물이 다르고 민물이 다르고 바닷물도 뭐 동해가 다르고 남해가 다르듯이 산소 함량이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뭐 물에서 호흡하는 생물들은 많은 불리한 점을 안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물에서 이런 어떤 확산의 어떤 한계, 위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얇아요. 그러니까 호흡 표면 자체가. 그 다음 표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이런 호흡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집단 수송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유속 호흡 방식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되겠죠. 완전 유속 호흡은요, 아까 얘기한 조수호흡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물속에 사는 아가미들이죠. 예. 아가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동기관은 아닙니다. 개가 가지고 있는 아가미와 그 다음에 여기 갯민숭달팽이가 가지고 있는 아가미, 그 다음에 다모류, 우리 그 다모류라고 하면은 이제 개치렁이 같은 종류들이 중에 일부는 아가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동물들의 아가미. 자, 이런 아가미들을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일단 표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그렇죠? 그런 외에는 사실 이들 사이 아가미는 상동기관은 아닙니다. 상당히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물에서 이용하는 호흡기관을 아가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도 육지에서 이용하는 호흡기관을 그냥 뭉뚱그려서 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경골 어류의 호흡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완전 유속 호흡이라고 그랬죠. 물은 입으로 들어가고요. 아가미 옆에 있는 틈으로 물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그 물이 흐르게 될 수 있는 것들은 입과 아가미를 덮고 있는 아가미 뚜껑이 있습니다. 세 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이 둘을 교대로 열고 닫고 하면 가만히 물고기가 정지해 있어도 물이 입에서 아가미 틈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사이에 아가미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아가미는 신선한 물들이 계속 통과하는 그런 그 중간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러면 아가미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가미는 세공이라고 하는, 여기 세공이라고 불리는 활처럼 되어 있는 구조가 있죠. 이 세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거기서 뻗어나온 세사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매우 가느다란 구조죠. 그리고 세사의 구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얇은 층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층판의 모세혈관들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물이 이제 이렇게 입에서 아가미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되겠고요. 층판을 통과하는 혈액의 흐름은 반대로, 물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역류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의 흐름과 신선한 물의 흐름과 혈액의 흐름이 정반대로 감으로써 물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최대한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공기호흡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기는 매우 건조하죠. 내 호흡 표면은 반드시 물이 덮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해 있어야 이 호흡 표면 같은 경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산소들이 이 물에 녹아가지고 이 혈관 안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표면은 습한 조건에 있거나 아니면 점액질과 같은 분비물로 덮여 있거나 신체 내부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호흡 표면이 굉장히 말라가지고 위험하죠. 여러분 양서류 같은 경우에 폐가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이 피부 호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류한테 정말 치명적인 것은 뜨거운 그 드라이어로 피부 표면을 말려주면 정말 양서류한테는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가 되겠죠. 자, 공기호흡 생물이 지니는 내부 호흡기관으로는 기관, 그 다음에 거미 등이 가지고 있는 서폐, 그 다음에 폐가 있습니다.
기관은 곤충이 가지고 있죠. 곤충. 이 거미. 물론 거미들 중에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위에가 보게 되면 이게 기관이라고 하는 호흡기관이 되겠죠. 기관은 공기의 파이프가 직접 어디까지, 조직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이 산소를 운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내부에는 산소 색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거미의 서패입니다. 서패는 책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의 한쪽 부위는 공기가 들어오고요. 책의 나머지 부위는 이 거미의 혈액들이 들어 있습니다. 혈림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둘 사이에 이 넓어진 표면 쪽에서 서로 기체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류의 불회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불회는 우리 폐와 상동기관이 되겠습니다. 육상사지동물이 가지고 있는 폐 있죠? 이 아래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폐가 있는데 이 폐는 실질적으로 경골 어류가 가지고 있는 불회에서 파생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에 올라오면서 아가미를 못 쓰게 되죠. 아가미를 대체할 기관으로서, 호흡기관으로서 이 불회를 발달시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육상동물의 폐는 자, 많은 경우 피부호흡에 의존한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폐 구조가 좀 상당히 밋밋합니다. 폐 표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자, 그런데 비해서 완전 육상성인 이 파충류와 그 다음에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폐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폐포 자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폐 표면적이 굉장히 넓게 되겠죠. 양서류는 이렇게 아직 뭐 양서류는 피부호흡에 많이 의존하긴 하지만 그래도 폐를 갖고 있습니다. 양서류의 호흡 방식은 양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양서류의 폐에 공기를 집어넣는 것은요. 양서류가 입에 이제 볼록하게 공기를 집어넣고 콧구멍을 막고 입을 막고 그다음에 입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서 그 공기를 어디로 바로 이제 이 폐로 집어넣는 겁니다. 불어넣는 거죠. 한마디로. 폐에다 불어넣는 양압에 의한 환기를 하는 게 개구리의 이 숨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나머지 육상 척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음압에 의해서 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 포유류, 조류, 그 다음 몇몇 파충류는 음압,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음압을 이용한 환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화된 폐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구획들로 나눠져 있죠. 굉장히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 말의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호흡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공기를 통해 입이나 콧구멍을 통해서 그 비강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게 되죠. 자, 목구멍 있는 후두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공기의 길과 그다음 기관지 길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자,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은 기관이라고 하는 그 긴 파이프로 고속도로와 같은 굵은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것들이 기관지, 그 다음에 세기관지, 그 다음 말단 세기관지까지 쭉쭉쭉 뻗어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말단 세기관지 부분을 확대해 보면요. 자, 세기관지까지는 보시게 되면 평화혈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각각의 평화혈관이 둘러싸서 이 기관지의 통로를 넓게 또는 좁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폐포가 이렇게 들어있죠. 사람의 폐에는 약 3억 개의 폐포가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이제 폐포 주변을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모세혈관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빈틈없이. 그러니까 폐포는 사람의 혈액으로 거의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얇은 표면적의 폐포로 공기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얇은 폐포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산소가 확산하고 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확산돼서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런 폐포 3억 개인데 전체를 펴서 딱 보게 되면 75제곱미터, 즉 테니스장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 호흡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큰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세히 보게 되면 폐포에 콘 구멍들이 나와 있어요. 콘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옆에 폐포랑 연결시켜주는 구멍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폐에서는 폐에 여러 가지 점액질도 많이 생기고요.
또 감염이 생겼을 때 이 폐 구멍들이 이 폐로 가는 이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콘 구멍을 통해서 우회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요. 폐포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지요, 여러분. 자, 우리 포유류 폐에서의 폐포 구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이 있죠. 모세혈관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은 그 적혈구 하나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느다란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모세혈관 벽도 세포층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세포층 얼마나 얇은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폐포의 벽도 매우 얇습니다. 폐포의 벽은 주로 제1형 폐포세포가 둘러싸고 있고요. 모세혈관의 이런 그 내피세포처럼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제2형 폐포세포가 박혀 있는데 제2형 폐포세포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액체 안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데 계면활성제는 일종의 세제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집에서 빨래할 때 또 비누와 같은 그런 세제를 얘기합니다. 이 세제가 왜 필요한지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폐포의 안쪽에 보게 되면 폐포 대식세포가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들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폐는 굉장히 그래서 예민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폐포는 근육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확장하지 못합니다. 줄어들지도 못하고요. 그럼 여러분 호흡할 때 어떻게 이 폐의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하죠? 바로 우리 이 폐를 감싸고 있는 그 공간인 흉곽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흉곽 자체는 이 바깥에 있는 구조고요. 폐는 또 별개의 구조입니다. 별개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두 별개의 구조를 착 달라붙게끔 완전히 1대1로 달라붙게끔 하는 구조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액체로 채워진 흉막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얇은 막 사이에 물이 들어있다고 하면요. 두 얇은 막이 착 달라붙는 것처럼 이 흉수액으로 둘러싸인 이 흉막강은요. 이 폐의 벽과 그 다음에 이 흉강의 벽을 두 개를 착 달라붙게 만들어줍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바깥에 있는 흉강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함으로써 폐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됩니다. 포유류 말고 이제 조류의 그 호흡 기관을 보게 되면요. 조류 같은 경우에는 폐가 우리처럼 이제 등 쪽에 벽에 붙어 있는데요. 폐에 공기를 불어넣고 빼주는 것은 바로 폐의 앞과 뒤쪽에 있는 기낭, 공기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기낭을 후기낭, 앞쪽에 있는 기낭을 전기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기낭에 공기를 들였다 줄였다 하면서 폐의 공기를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포유류와 다르게 이 조류의 폐는요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기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파이프 형태의 이 부기관지는 이렇게 해서 공기가 통과하게 되어 있죠. 한 방향으로만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포유류의 조수호흡과는 상당히 다른 약간 변형된 완전 유속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기가 이렇게 흐르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공기 모세혈관들이 있죠. 혈관들이 혈관들이 있고 그 호흡 미로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공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모세혈관과 기체 교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유류보다는 좀 더 이 기체 교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들은 아주 높은 곳에서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도 자기가 비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압력 기울기를 따라 이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매질도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압력 기울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우리 호흡근의 활성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호흡근의 활성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 메커니즘 대부분 우리 포유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기를 우리 호흡 표면으로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걸 제가 아까 환기라고 얘기했는데 이 환기에는 세 가지 압력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기압. 대기압은 760mmHg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폐포내압이 있습니다. 폐포내압은 포유 폐 내부 압력이 되겠습니다. 폐포내압과 대기압은 폐포내압은 왔다 갔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폐포내압과 대기압이 평형된 상태로 될 때까지 만약에 폐포내압이 대기압보다 낮으면 대기로부터 폐포로 공기가 흐르고요. 반대로 폐포내압이 대기압보다 더 크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폐포에서 대기로 공기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흡, 그다음 공기를 내쉬는 호흡, 그래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잘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압력인데 흉수압입니다. 아까 우리 흉막낭이 있었죠. 흉막낭, 이 폐와 이 흉곽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공간인데 이 안에도 압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막낭 내부의 압력인데 756mmHg, 대기압보다 살짝 떨어지는 압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폐포 내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막, 이 내압, 흉수압이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756. 그래서 흉수압은 대기랑 보면 이 폐포 내압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항상 찌그러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굉장히 납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흉곽 자체는 폐보다 확장되지 않은 폐보다 크지만 흉수액의 접착력, 그 다음에 여기 압력 기울기 760, 756, 760 되기 때문에 얘는 되게 좁은 아주 납작한 그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폐와 흉곽을 착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흉곽 자체를 증가시켰을 때 얘가 따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폐 내부의 공간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 숨쉬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호흡근은 지금도 계속 얘기했지만 폐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흉곽의 부피를 변화시킵니다. 흉곽의 부피. 그래서 호흡근은 자, 크게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가 있는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 근육이 좀 더 많습니다. 흡기라고 하죠. 흡기의 주요한 근육은 횡격막근과 외늑간근이 되겠습니다. 늑간근은 늑골과 늑골 사이에 있는 그 근육인데 외늑간근은 이 흉곽의 크기를 증가시킬 때 이용합니다. 횡격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이 아래로 내려와서 흉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 숨을 들이마실 때 좀 더 여러분 과하게 들이마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추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과도하게 숨을 들이마실 때는 홍쇄유 돌기근과 사각근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죠? 이 근육들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할 때 여러분 숨을 들여오시면 이 목 근육이 수축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숨을 내쉴 때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숨을 내쉴 때는 근육을 쓰지 않아요. 원래는요. 근데 이제 억지로 숨을 내쉴 때는 내늑간근과 복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의 이 흉곽의 크기를 더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폐에 기본적인 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근육을 이완시키면 알아서 줄어들고 그 줄어들음에 의해서 흉곽이 줄어들고 그래서 공기가 나가는 호기가 되겠죠. 밖에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횡격막이 이완된 상태는 U자형이지만 횡격막이 수축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흉곽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외 늑강근도 수축하게 되면요. 외 늑강근도 수축하게 되면 얘를 위로 올려줘가지고 흉곽의 크기를 더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횡격막이 주근이고 얘도 이제 거의 주근이나 다름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내쉴 때는 그냥 근육들을 이완시키면 됩니다. 횡격막도 이완되고 외 늑강근도 이완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이 탄성에 의해서 이 내부의 흉곽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좀 더 줄어들게 되는 능동적 호기를 위해서는 내 늑강근을 수축시키고 그럼 더 아래로 내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복근을 수축시켜요. 복근을 수축시키게 되면 이 내부의 장기들이 밀려서 장기를 밀죠. 그럼 장기가 어디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서 흉곽의 크기를 좀 더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더 많이 숨을 내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폐는 늘어난 후 탄성 됐고임에 의해서 흡기 전 용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됐고임은 폐에 있는 고도의 탄력성 결합 조직, 그 다음에 폐포의 표면 장력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페포의 표면 장력 여러분들 이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있습니다. 페포에 보게 되면 이 안에 액체가 들어 있었죠. 액체가 들어 있는데 여러분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에 서로를 잘 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페포 자체는요. 이 안쪽에 액체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쉽게 찌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더 부피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폐는 스스로 그러니까 근육 횡격막근과 외늑간근이 이완되면 스스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은요. 폐 용적과 폐포 내압의 변화를 보여준 건데요. 자, 공기를 들이마시기 전, 자, 760, 그 다음에 흉수압은 756이죠. 얘는 항상 낮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확장됐어요. 이제 확장됐습니다. 이게 흡기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요. 흡기가 될 때는 여기 안에 압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760보다 줄어든 759, 그 다음에 760, 이게 754 되어 있지만 756입니다.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759니까 얘보다 높고 또 얘보다 낮으니까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공기 내보낼 때는요, 거꾸로 이제 여기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면 이 안쪽 압력이 훨씬 높아지게 되니까 이 안쪽 압력에서 바깥으로 이 공기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폐포 내부에는 액체가 물이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고 이들 사이에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폐포는 물들이 서로 당기면서 폐포의 부피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한 탄성 됐고임의 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물 분자의 힘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 폐포가 찌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왼쪽의 그림을 보세요. 왼쪽의 그림을 보고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 그 물 분자는 서로 물 분자가 예를 들어 폐포가 작은 폐포가 있고 큰 폐포가 있다고 하면요. 작은 폐포 같은 경우에는 물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숨을 내쉴 때 쫙 찌그러지게 됩니다. 굉장히 과도하게 찌그러지고 되고 한번 너무 과도하게 찌그러지게 된 폐포는 다시 팽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2형 폐포세포가 분비하는 폐계면 활성제가 있었죠. 계면 활성제는 제가 아까 세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계면 활성제의 주요 역할은 뭐냐면 표면 장력, 물 사이에 물 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긴 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웠죠. 물이 이제 표면 장력 때문에 이게 컵 표면보다도 살짝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다가 세제를 첨가하면 이게 흐트러집니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제들을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폐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폐를 팽창시킨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폐의 됐고임 현상의 경향을 감소시켜서 쉽게 찌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폐의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숨을 쉽게 들이쉴 수 있는 것도 이 계면활성제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태아가 태어날 때는 바로 이 계면활성제가 많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들 같은 경우에는 숨쉬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조수가로 태어난 애들 있죠. 일찍 태어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면활성제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두면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주기도 하죠. 자, 이제 폐 용적과 호흡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호흡 주기 동안 일어나는 폐 용적의 변화는 다양한 호흡의 노력 또는 질병 상태, 종간의 차이를 분석할 때 중요한 측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폐활량을 측정하죠. 폐활량을 측정할 때 폐활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폐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사람의 폐활량을 비교해 보면은 말은 달리기 위해 존재하는 애들이죠.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폐활량이 높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폐 용적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되죠. 자, 중요 폐 용적에는 호흡 용적이 있습니다. 1회 호흡 동안 폐로 유입 또는 배출되는 공기의 용적을 호흡 용적이라고 하고요. 폐 활량은 최대로 들여 마신 후에 최대로 내보낼 수 있는 그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활량을 측정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폐 공기를 가득 채울 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폐 용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전체 폐 용적을 이제 TLC라고 하죠. 총 폐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숨을 내셔도 폐에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부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부피를 잔기 용적이라고 합니다. RB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숨을 내셔도 폐의 부피를 제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기 용적만큼은 항상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로 들이쉬고 최대로 내쉬었을 때 그 사이가 지금 폐활량인데 VC인데 잔기 용적만큼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럼 폐환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폐환기는 호흡 용적 곱하기 호흡률, 즉 호흡 용적은 한 번 호흡당 공기가 들어오는 양이죠. 그 다음에 호흡률은 분당 호흡수입니다. 그래서 폐환기는 우리가 분당 우리 폐로 들어왔다 나가는 그 공기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폐환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폐환기를 구성한 두 개의 요소들을 증가시켜야 하겠지만, 사실 호흡의 깊이가 호흡의 빈도보다 더 증가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의 폐는 기관이 있었죠. 기관, 그 다음에 기관지, 그 다음에 세기관지가 있었는데, 자, 이 기관지, 세기관지에서는요, 기체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들도 폐의 내부의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데드 스페이스, 죽은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데드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이 죽은 공간, 이 데드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채워진 공기는요, 기체 교환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데드 스페이스가 150 정도가 된다고 하면요, 150ml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셨어요. 한 500을 들여 마시게 되면요, 500을 들여 마시게 되면 그 중에 150은 이용이 되지 않아요. 이용이 되지 않고 또 나머지 350 자체가 나머지 펫풀에 들어가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을 들여 마셔도 데드 스페이스를 뺀 나머지 부피만큼만 우리 기체 교환에 이용된다는 뜻이에요. 자, 호흡기를 증가시키는 것이 폐포 환기를 증가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 용적 자체가 그러니까 길게 들이마시는 거죠. 호흡 용적 자체가 증가하면요, 폐포 환기가 대부분 다 증가합니다. 그런데 호흡율만 증가시킨다고 하면 폐포 환기를 증가시킨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여기에 하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휴식 시 조용한 호흡을 500씩 한 번 들어마실 때 500이고요. 분당 12번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500 곱하기 10이니까 6000만큼이 폐에 들어옵니다. 폐에. 그런데 데드 스페이스가 150이라고 봤을 때 500 중에 150을 뺀 350만이 사실 호흡에 이용되게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350인 4200만이 폐포 환기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폐환기 양을 만들기 위해서 분당 5번 호흡하고 한 번 1200씩 호흡 용적이 든다고 보세요. 길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분당 이제 호흡수는 적은 그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데드 스페이스 150 똑같아요. 그러니까 1200에서 150을 뺀 1050만큼이 한 번 여기 들어오고 이게 5번이니까 5250만큼이 페포 환기용 드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굉장히 얕게 그리고 분당 40번 호흡한다고 보세요. 150만큼 40하면 역시 6000만큼의 폐환기가 되지만 이 들어온 150이 상황용주 150을 빼게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 곱하기 40하면 페포 환기는 0이 되는 거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환기량이 같더라도 페포 환기량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되게 숨이 벅차죠. 그때는 얕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긴 숨으로 천천히 하는 게 더 여러분들 조직에 산소를 공급할 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생호흡 생물은 완전 유속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데드 스페이스가 없진 않지만 조수호흡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수생호흡 생물들은 그 수생호흡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데드 스페이스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 아까 물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점도도 높고 점성도 높고 그다음에 공기 양도 산소 양도 적기 때문에 이런 완전 유속계가 아니면은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추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공기의 통로는 몸의 요구에 맞게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 혈관에서도 국부적으로 조절됐던 거 기억나시죠? 국부와 그다음에 신경과 내분비에 의해서 조절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조절과 외재적 조절, 외재적 조절 두 가지로 구분했었는데요. 이 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에는 공기 통로가 있고요. 공기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과 공기 통로 사이의 관계가 이 혈관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산소의 어떤 그 포화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는 자율신경계 같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조절, 그러니까 외재적 조절이 되겠죠. 또 이 내부에 이 폐 조직에 들어있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것도 역시 중요하게 됩니다. 자, 기류의 수요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세기관지의 팽활근이 수축되게 됩니다. 굳이 산소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기류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고 할 때는 교감신경이나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세기관지의 평화근이 이완됨으로써 어때요? 더 많은 공기가 폐로 들어오게 돼서 기체교환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공부해야 될 것은 자, 국부적으로 조절되는 내재적 조절이 되겠어요. 공기 통로와 소동맥 평활근, 자, 공기 통로 들어오죠. 그다음 혈관을 공급하는 소동맥 평활근 이 두 가지가 로컬하게 즉 국부적으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역의 CO2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O2가 낮아집니다. CO2는 이 기도의 확장과 확장과 수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자, 여기 이들의 원인이 되는 건 뭐냐면 혈액의 공급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공기의 통로는 좁아요. 그렇게 되면 혈액에 공기가 공급되는 것보다 산소가 공급되는 양보다 뭐가 많죠? 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CO2가 당연히 그 지역에 CO2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CO2가 많아지고 산소는 줄어들게 되죠. CO2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통로를 열게 만듭니다. 즉 공기의 통로를 여기에 CO2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근처에 있는 세기관지의 공기의 통로를 열어요. 그러니까 국부적인 기도의 확장을 통해서 기류를 증가시킵니다. 공급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산소가 여기에 지금 이 조직에서 떨어지게 된 상태에서는요. 얘들 같은 경우 혈관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닫아서 혈류를 감소시켜요. 그러면 혈류가 감소되고 기류가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산소들이 더 적은 그 혈액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O2가 증가하고 CO2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 반대현 공기의 공급은 많고 혈액의 공급은 적은 경우에는 국부적으로 CO2는 감소하고 산소는 증가합니다. 아까와는 정반대로 산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굳이 혈액 공급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혈관의 저항을 감소시켜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네요. 산소가 높아지게 되면요. 조직에 산소가 많아지니까 혈액의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서 CO2가 줄어들게 되면, 공기 구멍을 공기의 통로를 줄여가지고, 공기를 좀 길이를 감소시켜요. 이렇게 되면은, 산소는 좀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에 그 CO2는 좀 증가시켜서 균형을 이루게끔 도움이 되게 되죠. 아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폐포에 공급하는 각 기도의 저항은 기도의 국부적인 환경,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조절될 수가 있고요. 세계기관지의 평활근은 이런 국부적 변화, 특히 이산화탄소 수준에 민감하다. 아까 살펴봤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 세기관지의 그 이완과 수축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혈액의 흐름은 아까 산소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자, 혈액의 흐름과 기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 혈액의 흐름이 기류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수준이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관을 이완시켜서 기류를 증가시켜서 이산화탄소 수준을 감소시키는 그런 과정들로 이루어지게 돼서 적당하게 여러분 우리 폐에 보면 수많은 폐포들 있잖아요. 이 폐포들을 다 일일이 이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각 로컬하게 다 조절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여기엔 산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어때요? 여기로 공기를 더 많이 증가하고요. 여기 이산화탄소 적어요. 그러면 여기는 공기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공기들을 폐포에 따라서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체 교환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공기 호흡과 수생호흡의 최종 목적은 혈액으로부터 신선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혈액은 폐와 조직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수송계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계의 역할, 혈액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수송도 역시 혈액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에서는 혈액으로부터 산소를 갖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혈액으로 넣어주게 되겠고요. 폐에서는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폐 모세혈관과 조직 모세혈관 수준에서 발생하는 기체 교환은 당연히 분압 기울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단수 수동 확산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대기에는 산소의 분압이 160,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0.03입니다. 이제 우리 폐로 들어오게 되면요. 폐에 남아있는 잔기들이 있었죠. 그것들 때문에 산소의 분압은 100으로 떨어지고요.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40으로, 무려 40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이 정맥혈에 들어있는 산소의 분압 40, 이산화탄소의 분압 46보다 산소의 분압은 높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낮기 때문에 산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즉 폐에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즉 여기 이 혈액에서 폐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고 보게 되면 이제 동맥혈 같은 경우는 산소의 분압 100, 이산화탄소의 분압 40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직으로 가게 되면 조직은 산소의 분압과 이산화탄소의 분압,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의 분압이 이제 40보다 더 작은 굉장히 이건 조직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산화탄소 분압은 46보다 더 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그 분압의 기울기에 따라서 가게 되겠고요. 결국 정맥혈은 산소의 분압 40, 이산화탄소의 분압 46으로 해가지고 다시 폐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순전히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글자의 내용들은 제가 말로써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어류 같은 경우 완전 유속 호흡을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혈류는 수리와 물의 흐름과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류 같은 경우 아래 거 보세요.
자, 물의 흐름이 이제 150에서 밖에서 150에서 들어오게 되면요. 나갈 때 한 80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혈액에서는 예를 들어 정맥혈 같은 경우는 30으로 해서 동맥혈은 99.8로 나가게 되는데, 자, 30과 80을 붙이게 되면 어때요? 80에서 30으로 가게 되겠죠. 심지어 산소를 많이 노딩해가지고 거의 그 99.8로 돼도 밖에 있는 신선한 물과 만나게 되면 산소가 이쪽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혈액이 접촉하는 모든 곳에서 산소는 물에서 혈액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확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산소를 추출할 수 있는 구조가 이런 어류의 아가미에 있는 역류 교환 방식이 되겠어요. 역류 교환. 서로 혈액의 흐름과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역류 교환이고 더 많은 산소를 추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폐 같은 경우에는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조수호흡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거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류 같은 경우에는 부기관지라고 얘기했죠. 부기관지. 그래서 이 공기 흐름과 공기의 흐름을 완전 유속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완전 유속 호흡과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폐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흐름을 약간 이 공기의 흐름과 반대로 가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향류라고 하는데 좀 더 많은 산소를 공기로부터 추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구리 같은 그런 양서류의 피부 호흡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 호흡 같은 경우는 물의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나름 또 이렇게 그 혈액의 흐름을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의 그 공기를 추출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이제 혈액으로 들어온 기체가 어떻게 수송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산소는 혈장에 물리적으로 용해된 유리된 기체 형태나 즉 혈장에 녹아서 산소가 가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호흡 단백질 또는 호흡 색소에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호흡 단백질이 되겠죠. 이외에도 헤모시아닌, 헤모에리스린이 있는데 이 척추동물들은 이제 세모시아닌, 헤모에리스린을 갖지 않습니다. 무척추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우리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높죠. 체온이 높기 때문에 기체에 대한 용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산소는 가뜩이나 물에 녹지 않는데 체온마저 높기 때문에 우리 포유류에서는 산소를 여기 있는 1번 방식으로 이동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대부분 뭐에 의해서 호흡색소에 붙여가지고 수송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호흡색소인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헤모글로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햄 구조는 포르핀 링의 가운데에 철이 들어있죠. 철이 들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소 기체는 이 햄에 의해서부터 수송되게 되죠. 우리 척추동물의 헤모글로빈은 4개의 산소 분자가 결합할 수 있는데 각각 여기 보시면 4개의 그 알파 사슬과 베타 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근육에는 특히 적색근이죠. 빨간색을 나타내는 근육에는요. 미오글로빈이라고 불리는 호흡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오글로빈은 여기 있는 것처럼 헤모글로빈처럼 4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량체로 구성되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제가 적색근이라고 불리는 제1형 골격근, 산화성 지근섬유에 이런 애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다 뱅어라고 해서 남극에 있는 그 물고기인데요. 남극에 물 되게 차갑죠. 물이 차갑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고요. 얘들의 혈액도 주변의 영향을 받아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에도 유리된 형태로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산소가 혈액에 녹아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굳이 얘들은 헤모글로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 피가 투명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헤모글로빈의 포화 백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익숙한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결합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은 산소 분압이에요. 주변 환경의 산소 분압이고요. Y축은 헤모글로빈 100개 중에 몇 개가 산소랑 결합해 있는지 산소의 포화 백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폐에서는 약 100 정도 됐었죠. 아까 산소 분압이. 이 폐에서는 대다수의 헤모글로빈, 거의 100%에 가까운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직에서 약 40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조직에서는 얼마 정도가 40이면 한 70% 정도, 70에서 80% 정도만이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여 있고, 나머지 즉 한 유에서 이만큼 정도의 헤모글로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를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에 내놓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벽분율의 X축에 산소 분압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헤모글로빈과 그 산소가 결합하는 정도는 뭐가 결정한다? 혈액 속에 있는 산소 분압이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자,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산소 분압을 볼 때 보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위치한 그런 분자들은요, 산소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낮은 분압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위치한 애들은 산소를 적게 갖고 있죠. 음,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산소를 안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애들은. 자, 왼쪽에 있는 게 미오글로빈입니다.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은 아까 얘기한 근육에 있는 산소를 저장하는 그런 분자가 되겠는데요. 근육에 있는 혈관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근육에서 그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 미오글로빈이 아껴놨던 산소를 꺼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오글로빈이 산소를 내놓을 때는 거의 산소 부담이 제로에 가까워졌을 때나 산소를 많이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산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오글로빈 산소를 내놓는 만큼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좀 높습니다. 자, 그런데 미오글로빈과 우리 개구리에 갖고 있던 이 포화도 곡선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이쪽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S자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헤모글로빈 내분자가 결합되어 있죠. 내분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결합된 아무것도 산소랑 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산소가 한 분자에 결합되게 되면요. 약간 얘들이 서로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나머지 세 분자들도 산소를 더 잘 결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즉 처음에는 산소 결합하기 어려운데 어렵다가 어느 정도 한두 분자들이 이제 산소에 결합되게 되면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증가하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 때문에 S자 모양을 띠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산소의 헤모글로빈의 협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분자는 같이 결합하거나 아니면 같이 모두 다 해리시키는, 다 내놓는 이런 방향으로 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의 협동성 때문에 이런 S자 모양의 그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헤모글로빈은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그 개념 자체는요, 헤모글로빈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기체를 수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폐포와 모세혈관을 지금 모식적으로 그려놨는데요. 그냥 이 헤모글로빈 분자가 없다고 하면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서로 평행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 폐포에서 많은 산소 분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헤모글로빈이 있게 되면요.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를 흡수하게 되겠죠. 액체에서 제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산소의 분압은 여기보다 떨어지게 되고 계속 산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들어온 쪽쪽 헤모글로빈 잡아먹으니까 여기 두 분자, 여기 두 분자, 즉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산소들이 어디로 헤모글로빈이 이제 걔를 흡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의 산소를 혈액에 수송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산소를 위한 저장소로 이용됩니다. 헤모글로빈은요. 자, 헤모글로빈은 일단 1차적으로 산소 분압이 얘들의 그 포화 배분율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혈액 속 이산화탄소 분할이라든지
산성도, 그 다음에 온도, 유기인산 이런 것들도 이 헤모글로빈 그 곡선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CO2 분압이 조직에서 높죠. 그 다음에 CO2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탄산이 되죠. H 플러스 탄산이 돼서 H2CO3가 되는데, 자 이때 이제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 HCO3 마이너스 이온을 우리가 중탄산이라고 합니다. 중탄산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녹으면 수소이온을 내기 때문에 산성이 높아져요. 산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온도라든지 이 인산 글리세르산 이것도 산이죠. 이런 경우 조직에서는 얘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산소 해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친화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친화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산소에 대한 친화도 낮아지게 돼서 산소를 더 잘 내놓게 됩니다. 즉 조직에서 이런 현상과 헤모글로빈이 마주치게 되면 더 많이 산소를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산화탄소와 산에 의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감소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어 효과라고 하고요. 여기에 별개로 루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루트 효과는 뭐 우리한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어류의 헤모글로빈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효과는 산소 이 헤모글로빈 네 분자 사이에서 협동성,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협동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협동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특정 환경에서요. 즉 산성이 높아지는 환경, 뭐 이런 환경에서 협동성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 지금 S자형이죠. 이렇게. 자 제가 다시 그림 정리해 볼게요. S자형인데요. 이 S자형에서 S자형인데 협동성이 없어지게 되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 떨어져요. 아까 봤던 것처럼 협동성이 없어지게 되면 헤모글로빈 아무리 주변에 산소 농도가 높아도, 산소 농도가 이렇게 높아져도 얘들이 많은 양의 그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 산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혈액 속에 남아돌게 되죠. 혈액 속에 남아돌게 되면 혈액이 담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은 기체로 모여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척추동물 어류 같은 경우에는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에 공기를 채우는 방식을 바로 여기 남아도는 산소를 가지고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루트 효과를 이용해서 그 어류들은 자기의 불에 공기를 채우게 됩니다. 자,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는 그럼 어떻게 이동되느냐? 이산화탄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용해되거나, 이산화탄소는 이 산소보다 훨씬 더 용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산소보다는 더 혈액에 녹아가지고 이동하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동되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에 결합하거나,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방식도 상당히 높죠. 근데 헤모글로빈의 햄 부분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의 여러 그 아미노산의 그 잔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잔기들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세 번째 중탄산염으로 수송되는 방식인데 이게 가장 많아요, 여러분. 자, 우리 적혈구 안에는 수많은 효소들이 있는데 그 효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중탄산염을 만드는 효소가 있습니다. 탄산 무수화 효소 또는 탄산 탈수 효소라고 불리는데 이 중탄산염이 되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자, 그래서 자, CO2 용해된 형태 또는 일부 용화된 CO2는 이 기체니까 적혈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적혈구 안에서 헤모글로빈이 결합하거나 아니면 적혈구 안에서 탄산 무수화 효소에 의해서 중탄산염이 돼요. 산성이온과 수소이온과 중탄산염 이온이 되는데 중탄산이온은 CL과 서로 역수용돼 가지고 CL이 안으로 들어오고 중탄산염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혈액을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폐에서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그때 이제 CO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CO2가 기체가 돼가지고 폐포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된 형태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호흡은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은 상위 뇌중추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선천적인 주기적 신경 프로그램에 조절됩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근육 있잖아요. 횡격막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골격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숨 쉬고 있을 때는 여러분 조절 못 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우리 몸에 그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가 호흡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하는데 숨이 가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혈액에 있는 기체들의 어떤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감각 입력을 통해 가지고 환기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우리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가 나가는데 그 신호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조절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환기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기의 크기는 혈액 내 산소 분압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하게 되겠죠. 이산화탄소 분압, 그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조절되게 됩니다. 그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환기의 증감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수소이온의 농도는 호흡 활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척추동물에서 호흡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주기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호흡과 관련된 리듬은 뇌간에 있습니다. 호흡 중추가. 그래서 뇌교와 연수의 두 호흡 중추가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데요. 뇌교의 호흡 중추 중에는 주기성 중추,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성 중추와 무기문식 중추가 있는데 무기문식 중추는 흡기를 지속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기성 중추는 흡기를 멈추게 합니다. 즉, 숨을 들이마시게 하고, 그 다음 숨을 멈추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수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척수를 통해 가지고, 이 횡격막 근육을 수축하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곳이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쪽 호흡근, DRG라고 불리는 등쪽 호흡근은요, 흡기근의 수축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복면 호흡근, 배 쪽에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복면호흡근 같은 경우에는요. 능동적으로 숨을 내쉴 때 이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평소에는 잘 활동되지 않겠죠. 잘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조절되느냐? 아까 연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호에 의해서 그 호흡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혈액 속에 이 산소 농도랑 이산화탄소의 분압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공기호흡생물 같은 경우에는 목동맥 소체랑 대동맥 소체 이 부분에 산소 분압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산소 분압 자체는요, 우리 호흡에 산소 분압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호흡을 막 헉헉헉헉 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음, 예, 웬만하면 산소 분압이 60mmHg로 떨어지지 않고요. 60mmHg만 유지한다고 하면 말초에서 기체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말초는 그보다 더 낮은 산소 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맥의 산소 분압이 목동맥 수체나 대동맥 수체에서 산소 분압이 60mmHg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요. 이 말초의 화학 수용계는요. 연수의 호흡 중추를 자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60mmHg보다 더 떨어진다. 즉 죽을 것 같다. 그건 정말 비상적인 상황에서 얘가 연수의 호흡 중추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중추는 뭐 하고 있어? 놀고 있느냐? 사실 중추는요. 여러분들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의 호흡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60mmHg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중추가 일단 다 마비가 돼요. 연수 호흡 중추도 멈추게 되고 다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말초에서 비상적으로 연수 호흡 중추 자극해서 숨을 쉬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말초는 거의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목동맥 소체와 대동맥 소체는 이산화탄소 변화를 약하게 감지합니다. 이것도 역시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죠, 여러분. 대신 이제 이 목동맥 수초와 대동맥 수초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의 농도에 크게 반응해서요. 환기를 조절하는데 이때 수소이온 농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얘들이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CO2가 분압이 많아지게 되면 CO2가 녹아가지고 혈액에 녹아가지고 H+를 많이 만들죠. 산소 분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산소가 너무 혈액이 산성으로 가게 되면 혈액 산증이라고 해서 몸에 좋지 않죠. 그러니까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호흡을 해서 CO2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러면은 수소이온 농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목동맥 수초와 대동맥 수초가 수소이온 농도의 변화에 반응해서 호흡을 증가시키는 건요. 우리의 산소 공급보다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즉 산염기 평형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동맥에 있는 이산화탄소 분압은요, 예를 들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있으면 우리 말초 화학 수용기 있었죠? 아까 목동맥 소체, 대동맥 소체 같은 경우에는 얘들 인식해가지고 연소호흡 중추를 자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큰 요인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70에서 80 이상 된다. 즉 거의 산소가 없다. 이산화탄소 가득된 경우에는 아까 산소가 너무 떨어졌을 때 중추가 마비되는 것처럼 호흡 중추를 역시 억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맥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큰 중요한 역할은 없고요. 중요한 거는 동맥의 이산화탄소가 분압이 있으면 이들이 어디로? 뇌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뇌에서 들어가게 되면요. 뇌에서 탄산 무수화 효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수소이온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럼 수소이온을 내보내게 되면 이 뇌에도 화학 수용기가 있죠. 그 수소이온 화학 수용기가 있는데 얘들이 강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숨이 막 헐떡거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CO2가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수소이온을 내면서 이제 그러니까 탄산이 되면서 그 탄산의 수소이온이 여러분들 뇌에 있는 화학 수용을 자극해서 그들이 연소의 호흡 중추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해 가시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되겠습니다. 우리 호흡률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포유류 호흡에 대한 화학적 요인의 영향에서는 말초와 중추 화학 수용기가 있습니다. 말초에는 아까 목동맥 수체, 대동맥 수체들이 있었는데요. 동맥혈의 산소 분압 감소는 웬만큼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자극하지 않습니다. 60mmHg, 즉 우리 생사가 위급할 정도가 되어야만 비상 메커니즘으로 우리 호흡이 그때 이제 자극이 되는 거고 연소의 호흡 중추가 동맥혈의 CO2 증가도 크게 자극하지 않아요. 동맥혈의 수소이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염기 반응에 중요하다. 즉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위험하니까 호흡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중추의 화학 수용기에 대한 영향은 동맥혈의 이 산소 분압이 감소하면 오히려 호흡 중추가 억제됩니다. 마비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도 역시 높은 수준이 되면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동맥에서 이산화탄소는 CO2는 동맥의 이 CO2는 우리 중추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CO2가 H+와 HCO3- 이온, 즉 H+가 중추의 화학 수용기를 작용해서 이때 연수의 호흡 중추를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연수의 중추의 화학 수용기를 자극하는 것은 CO2가 아니라 수소이온이라는 얘기죠. 동맥혈의 H+는 혈액 뇌장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온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호흡의 일반 원리, 여러 가지 호흡기관, 환기, 기체교환, 기체수송, 호흡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